안녕하세요. 글로벌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요즘 글로벌 이슈의 가장 큰 거는 당연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휴전이죠. 그런데 계속 나오는 얘기는 그겁니다. 그럼 우크라이나의 안전은 누가 어떻게 보장하느냐?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도 하지 마라. 니들은 마음대로 못한다. 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그럼 여기서 전쟁을 그만두면 그 안전을 누가 보장해 주는 거냐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식 안전보장이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6.25 때 우리가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면서 미군이 주둔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어떤 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이 좀 황당합니다만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매체들이 지금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맥락을 저희가 좀 정리한 겁니다. 로이터나 블룸버그나 아니면 해외의 뉴스 매체들이 보도하는 것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결국 이 키는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형태와 관계없이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건 상당히 우크라이나로 입장에서는 좀 안심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미국과 유럽 사이의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데요. 미 국방부는요, 단순히 무기와 탄약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서 전후 안보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훈련, 정보 공유, 작전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고요. 소식통들에 따르면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병력을 파견하되 지휘 통제는 미국에서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하는 말이 거기에 우리가 주둔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6.25 때보다는 미국이 좀 더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6.25 때는 사실 당시만 해도 이념 냉전의 시작이고 이념 전쟁 중이라 미국이 한국에 미군을 배치하고 이런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 이후로는 미군이 사실 그런 적이 잘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점령했던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이외에는 그런 적이 거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트럼프는 미군이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 트럼프의 그 지지층들은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트럼프의 지지층들은 전쟁을 싫어하거든요. 그 오랜 전쟁의 반작용이 트럼프입니다. 미국이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계속 전쟁에 끌려 들어가면서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라는 미국 내의 움직임이 트럼프를 만들었고 트럼프도 그걸 부추기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세계 경찰이 아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러면 유럽이 군대를 보내고 미군이 어떤 지휘나 통제를 맡는다라고 하면요. 특히 또 러시아는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어, 나토에 가입은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개별 국가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가서 주둔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 지역에 어, 독일군 기지가 있고요. 프랑스군 기지가 있고 아니면 독일 프랑스군이 섞인 기지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토의 공식 작전이 아닌 개별 국가 차원의 합동 작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러시아도 나토에 가입하지 마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해 줄 수 있다라는 게 판단인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각 나라들이 자신들의 재정을 부담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전쟁에 말려들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넘어야 할 산이 있는 겁니다. 물론 유럽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주고 있는 무기나 이런 것만 줄어든다고 해도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유럽이 어떻게 재정을 부담하고 미국과 어떻게 역할을 나누고 하는 게 좀 더 정해져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이 웃깁니다. 백악관은 이번 구상에 대해서 미국이 조율자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요. 러시아 외무부는 나토 회원국의 병력 파견 가능성을 강력히 부정하면서 평화 협상을 방해하는 도발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군사 개입을 자국 안보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규정해 왔는데요. 여기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발언이 굉장히 좀 어이가 없으면서도 러시아의 속내를 좀 드러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요, 어떻게 말했냐면 러시아를 빼고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은 유토피아이고 무의미한 길이다. 유토피아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상상 속에만 있는 천국 같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니들끼리 그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돼. 우리가 들어가야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이 되는 거야라고 말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이라서 이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 자기들이 들어가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러시아 없이 집단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평화유지군이나 이런 거 우리도 뭐 6.25에 그 휴전선에 가 보면 스웨덴이나 이런 곳에서 이 중립국에서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들이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좀 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만 어찌 됐든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나 혹은 나토 가입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오는 거라도 우리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런 식으로 집단적 논의를 하려면 우리도 껴라. 우리가 들어가야 현실적으로 이게 해결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런 식으로 러시아는 나토나 미국의 방안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고 있는데요. 뭐 이거는 앞으로 인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풀리는지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늘 뭐 모든 협상이 그렇듯이 이제 출발 단계고 이런 이견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될지가 앞으로 인제 남아 있는 과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요. 지상군 파병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공중 지원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유럽은 병력을 투입할 수 있고 우리도 공중에서 도울 수 있다면서 공중 전력을 강조했는데요. 공중 지원 시나리오는 추가 대공 방어 미사일을 제공하고요. 대공 방어 시스템도 제공하고요.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정찰 및 정보 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미군의 정찰 및 정보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거에 이제 우크라이나전 처음 열렸을 때 기사들을 이렇게 보면 미군이 어느 날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이 좌표로 때려라라고 좌표를 우크라이나 포병이나 미사일 부대에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미군이 때리라는 대로 이걸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하다가 일단 때려 본대요. 그러면 거기 정확하게 러시아에 숨어 있는 부대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군의 정찰 및 정보 지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걸 해 주겠다는 거고요. 그리고요.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은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건데요. 미군이 그은 비행 금지 구역을 러시아가 따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러시아 공군과의 직접 충돌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주 좀 위험한 선택지가 아닌가라는 평가도 나온다고 합니다. 무기 지원은요. 뭐 지금까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죠. 특히 2 월과 7월 젤렌스키와의 백악관 회동 이후에 지원을 일시 중단하면서 불확실성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다시 지원이 재개됐지만 트럼프는 방어용 무기에 한정해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러시아와의 정면 충돌은 피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최소한 방어 능력은 유지하겠다는 절충의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토 군사 수뇌부는요. 21일 미국에서요. 그 동부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식으로 22일 새벽 정도 될 건데요. 화상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안보 문제와 향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나토 유럽 작전 총괄을 하는 알렉시스 그린 위케치 미국 장군이 나오고요. 그리고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도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뭐 물론 유럽군 지휘관들도 별도로 와서 이 부분을 논의할 거라고 하고요. 물론 이런 논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안전보장 논의도 진행되고요. 러시아와의 어떤 조건에 대한 문제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풀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 문제가 어떻게 풀리냐를 보면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새로운 전 세계 안전보장 틀이 어떻게 짜여지고 있는지, 냉전 이후에 새로운 안전보장의 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이 벌어지는 속에서 서방이 어떤 식의 안전보장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밌는 소식이라서 가져왔는데요. 저희는 뭐 지금까지 중국이 러시아를 도와서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중국의 항공기 리스사들이 사실상 러시아의 항공기를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 삥 뜯겼다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항공기를 빌려간 다음에 돌려주질 않고 있다는 건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국의 항공기 리스 기업들이 러시아 내 자산 억류로 인한 피해를 본격적으로 겪고 있다고 합니다. 광둥성 소재 항공기 임대업체인 에이브맥스는요. 최근 러시아에 억류돼 회수되지 않은 항공기 3대에 대해 보험금 2,300만 달러를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내 항공기 재산을 압류하거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국토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항공기 운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서방 제재로 항공기 부품이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으면서 항공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자체 제작으로 1,000대까지 만들어서 이건 문제를 없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부품이 들어와야죠. 그 모든 부품을 러시아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늘 말하지만 연필 하나를 만들어도요. 이 연필 하나에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자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흑연은 중국에서 오고요. 나무는 핀란드에서 오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하물며 항공기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방의 제재로 항공기 부품이 못 들어오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있는 항공기라도 못 나가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려준 업체들 거 그냥 우리가 꿀꺽 할게. 미안해. 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의 항공기 임대 회사들이 러시아 내 항공기 업무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광둥성에 본사를 둔 에이브맥스가 2,300만 달러의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세 대가 압류당했는데 그게 어떤 거냐? 캐나다 제조사 본바르디어의 자회사 드 하빌랜드 캐나다가 제작한 터보프롭 여객기 Q400 모델이라고 하고요. 야쿠티아 항공과 오로라 JSC에 임대됐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이 중 두 건의 임대 계약은요, 이미 작년에 만료됐지만 항공기들은 러시아 현지에 억류된 상태로 반환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러시아 정부라고 해서 이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항공기를 돌려보내라고 할까요? 자기들 발등에 불이 떨어져 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공식 반환이나 국제 중재도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하고요. 뭐 중국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빌려가고 나중에 돌려받고 아니면 나중에 이 운항료나 이런 거를 한꺼번에 다 쳐서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는 게 아마도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기업들은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는 하지 않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으니까 단가도 높고 돈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제 암호화폐를 통해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돈을 주고받고 있다 보니까 서방이 제재도 비껴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다 보니까 계속 거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거 에이브맥스처럼 비행기도 뺏기고 하는 일도 지금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당연히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가 중국 기업의 해외 자산 운영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항공기 같은 고정자산은 회수가 어렵고 향후 중국 내 금융 리스 업계의 대러 거래 구조에도 어느 정도 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부품 수급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거는 뭐 비행기뿐만이 아니죠. 러시아는 그러다 보니까 쇄빙선, 배도 잘 못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 항력 개천화, 뭐 북극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쇄빙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쇄빙선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부품 수급을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의 국영 항만 운영사 로스모르 포르트가 총 185억 루블, 약 3,196억 원 규모의 쇄빙선 두 척 건조 계약을 지난달 취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서방 제재로 선박에 들어갈 외국 부품 수입이 차단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선박은 러시아 최초의 디젤 LNG 복합연료 쇄빙선이고 상페테르부르크항에 인도될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건조를 시작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이 쇄빙선의 건조를 막기로 했던 데는 러시아의 오네가 조선소인데요. 그 러시아 국영 항만 운영사인 로스모르 포르트는요. 이제 우리가 너희들한테 선지급한 돈까지 내놔라. 1,601억 원 줬지? 그거를 바로 반환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계약된 쇄빙선은요, 최대 1.5m 두께의 얼음을 돌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가지고요, 러시아에서도 가장 필요로 하는, 두꺼운 얼음이 얼었을 때 깰 수 있는 가장 필요로 하는 거였다고 하고요. 길이도 95m 정도고, 이 쇄빙선은 기존 쇄빙선과 달리 연중 운항이 가능한 그런 용도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박 건조는 시작도 되지 못했는데요. 이유는 핵심 부품이 프랑스나 핀란드나 이런 데서 와야 되는데, 프랑스의 그 추진 시스템, 핀란드의 디젤 발전기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서방 제재로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니까 선박 건조를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내는 최근 3년간의 제재로 쇄빙선이 아주 부족하게 됐습니다. 뭐 3년 가지고 그럴 거니라고 하겠지만 배는 꾸준히 만들고 또 교체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 러시아에 있는 쇄빙선이 총 34척이 있는데요. 2030년까지 10척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척도 추가하지 못하고 아예 건조를 시작조차 못했으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계속 이제 쇄빙선 부족 사태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의 장기화로 경제는 어려워지고 하니까요. 조선소들의 인력 구조조정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조선소 인력은 감축되고 쇄빙선은 만들 수 없고 이런 게 악순환이 돌아가면서 아마도 러시아 조선 산업은 상당 기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간단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국이요. 금융제재 위반 벌금을 2배로 늘렸거든요. 러시아 제재가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러시아 제재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영국은요, 고정된 벌금액 혹은 위반 금액이 50%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벌금을 하는데요. 고정 벌금액을 현행 100만 파운드 약 18억 원인데요. 이거를 이제 200만 파운드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반 벌금 금액 책정 기준을 현행 50%에서 100%까지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벌금을 전반적으로 2배 올리는 겁니다. 워낙 러시아가 지금 급하고 제재 회피를 통해서 먹고 살다 보니까 그거를 잡아내야 하는 거죠. 잡아내려면 뭐다? 더 높은 벌금으로 위반자들한테 리스크를 더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했느냐? 벌금을 높이면서도 자진 신고할 때 벌금 감면 제도를 손봤습니다. 원래는 뭐 최대 50%, 그다음에 뭐 30% 이랬는데 이걸 모두 최대 30% 정도로 통일해서 위반 정도에 따른 감경폭을 좀 낮추긴 했는데요. 대신 합의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조사 후 벌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 영국 정부가 대상자하고 합의를 해서 그 경우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 신고를 하면 우리가 최대 50%까지 봐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조사를 할 경우 많이 도와주면 또 최대 4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요.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진술을 받고 빨리 자진 납세를 하면 벌금을 상당 부분 까주는 식으로 이제 제도를 개선한 거죠. 이렇듯 이제 러시아가 벌써 제재당한 지 3년 반이 넘어가고 전 세계 제재가 러시아로 향하다 보니까 그에 관련된 벌금도 더 크게 늘어나고, 그만큼 그 말은 러시아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뜻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